형부 저 아래가 이상해요. 숨이 헐떡였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넣어주세요. 형부 저 미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윤서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작은 지방 도시에서 긴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 졸업 후 시간제, 계약직을 전전하다 서울에서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 낯선 구두가 발을 조이고 새로 산 블라우스는 어깨를 조여왔죠.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꿈을 이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죠. 그 순간 누군가 손을 뻗어 문을 막았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부였거든요. 정갈한 셔츠에 젖은 머리, 차가운 눈매, 회사에서 마주친 그는 가족이 아닌 낯선 남자 같았어요. 서진이 너였구나. 첫 출근 축하해. 형부가 말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잘 부탁드릴게요, 형부. 엘리베이터 안 단둘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늘 언니 곁에 있던 사람, 명절마다 마주쳤고 항상 점잖고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의 그는 낯설게 멋졌고 묘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빠르게 팀에 적응해 갔습니다. 형부는 기획팀 부장으로, 저는 그 팀의 막내로 일하게 됐죠. 보고서 작성, 회의록 정리, 업무 하나하나 배우면서 조심스럽게 그를 지켜봤어요. 그는 철저히 거리를 뒀습니다. 서진 씨, 이 수치는 표로 바꿔주세요. 언니 남편이 나를 씨라고 부르는 그 말투가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마주쳐도 항상 다른 직원 대하듯 했고 저도 부장님이라 부르며 거리감을 유지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프린터 옆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소매에서 나는 향기, 회의 중 화면을 보여주며 다가올 때 그의 손이 살짝 제 손등을 스쳤을 때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보이죠? 이 수치 흐름만 파악하면 돼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도 저는 그 손끝이 남긴 감각을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됐고 늦은 밤 사무실엔 저와 형부만 남아 있었죠. 저녁 먹었어? 그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고 말없이 제 책상에 내려놨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잔을 들고 조용히 마셨어요. 커피보다 그 사람의 체온이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엔 비가 내리는 소리뿐. 나도 입사 초반엔 자주 밤샜어. 형부는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성격도 바뀌고 사람 보는 눈도 생겼다며. 그 말에 저는 그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부장님은 일 말고는 뭐 하세요? 요즘은 집에 가면 그냥 누워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외로워 보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프로젝트 얘기, 대학 시절, 어린 시절까지. 그가 갑자기 말했죠. 가끔은 그냥 옆에 누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형부의 옆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사람은 어느 순간 선을 넘을 준비를 끝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회사에 남아 마감을 준비하던 밤이었죠. 월요일 회의 준비로 야근이 필요했어요. 밤 10시가 넘자 사무실은 텅 비었고 오직 저와 형부 단둘만 남았죠. 모니터 불빛만 깜빡이는 어두운 사무실. 제 눈엔 그가 더 뚜렷이 보였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형부가 물었습니다.
커피 두 잔을 손에 든 채 다가왔죠. 그가 건넨 커피, 손끝이 닿았고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밖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린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나도 예전에 자주 이렇게 야근했어. 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게 다 도움이 됐겠죠? 그땐 몰랐지. 지금 와서야 알겠더라고. 그의 말엔 깊은 여운이 있었습니다.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물었고 그는 가볍게 웃었어요. 요즘은 그냥 집에 가서 누워 있어. 그 말이 왠지 더 외롭게 들렸어요. 형부는 늘 괜찮은 척을 하네. 조용한 사무실, 그의 옆자리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밤 1시를 넘긴 시각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누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 그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호텔 예약 문제로 출장 일정이 앞당겨졌고 저와 형부는 일요일 저녁에 출발하게 됐어요. 함께 가기로 한 동료는 아이 병원 문제로 불참했죠. 결국 단둘이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차 안은 조용했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억지로 말을 이어갔어요. 단둘이 오니까 어색하네요. 형부는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좀 그래. 작은 시외 호텔이었어요. 방은 따로였지만 같은 복도에 붙어 있었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죠. 샤워 후 침대에 기대 핸드폰을 만지다가 갑자기 천둥이 쳤어요. 불이 깜빡 꺼졌다 켜졌고 어릴 적 혼자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형부의 방 앞에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형부 혹시 주무세요? 문이 열리고 그가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천둥이 무서워서요. 그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는 켜졌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고 우리 사이엔 작고 낮은 탁자 하나뿐. 그보다 좁아지는 거리, 그보다 큰 떨림. 괜찮아? 형부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그냥 혼자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는 무릎을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시선을 돌리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은 깊은 밤으로 흘렀고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그의 팔에 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는 순간 멈춘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대어 있었죠. 두근거리는 심장만 들렸습니다. 또 한 번 천둥이 쳤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더 붙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무섭지 않게 곁에 있어줄게. 그 말이 귀에 깊이 남았어요. 나는 그 말에 더 깊게 기대어 잠이 들었고 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제 숨결이 그의 어깨 위로 가볍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조용한 숨소리.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히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어린 줄만 알았던 제가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우리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이었어요. 형부 속삭이듯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어요. 저 아래가 이상해요. 형부 안아주세요.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숨결과 체온이 섞였고 천천히 깊게 우린 선을 넘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며 그의 떨리는 손길이 내 살결 위로 흘렀습니다. 침대 위로 옮겨진 두 몸은
숨소리와 온기 속에서 엉켜갔어요. 그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현실은 멀어지고 오직 감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해가 뜨고 차가운 공기가 돌아왔을 땐 죄책감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그는 천장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고 저는 그의 팔에 기대 잠든 척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린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 안엔 체온만 남아 있었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그는 일부러 시간을 어긴 듯 저를 피했습니다. 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은 뒤엔 모니터만 바라봤죠. 아무 일 없던 척,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루 종일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일은 했지만 우리 사이엔 거리가 생겼어요. 더 위험한 거리에 다가간 느낌. 회의 중에도 그는 이전보다 딱딱한 말투로 저를 지시했습니다. 서진 씨,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요. 저도 차분히 네, 부장님이라고 답했죠. 그러면서도 전날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그와의 시간이 그리워졌어요. 차 안, 그의 옆자리, 그의 눈빛과 손끝이 생각보다 더 깊게 스며들었더라고요. 며칠 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편하게 잠이 안 와요. 형부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참 후 답장이 도착했죠. 서진아, 나도 괜찮지 않아. 우린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비 오는 저녁, 사람 없는 구석자리. 그가 말했어요. 그날 밤 일은 그냥 실수였다고 생각하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형부가 싫지 않았어요. 그 말에 그는 제 손을 놓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우린 퇴근 후에 가끔 만났습니다. 사내에선 철저히 외면했고 밤이 되면 조용히 그의 차에 올랐어요. 말없이 카페에 앉거나 조용한 도로를 달렸죠. 서로의 손을 잡는 그 순간들, 그것만으로 모든 죄와 틀림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짓말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야근이 좀 길어졌어. 회식이라 늦었어. 그의 아내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거짓말을 할수록 전 더 그와 있고 싶었어요. 그에게는 솔직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저에게서 여자로서의 온기를 느꼈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존재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형부가 아닌 한 남자로, 처제가 아닌 그냥 서진으로, 저를 한 여자로 봐주세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확신이 없었지만 도망치고 싶지도 않아 보였어요. 이젠 저 혼자만 상처받는 건 싫어요. 우린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점점 더 힘들어져요. 형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회사에선 모른 척, 밤엔 죄책감 속에 잠드는 날들, 반복되는 이중생활이 우릴 지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린 도심 외곽의 작은 모텔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현실을 마주했어요. 그는 제게 말없이 이불을 덮어줬고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죠.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제 질문에 그는 답 대신 저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조용히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그 아침 그는 처음으로 현실을 꺼내들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형부의 일상은 무너져 갔어요.
아내는 무표정했고 집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형부는 점점 늦게 귀가했고 저와의 시간만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이혼하실 수 있어요? 기다릴게요. 제 눈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 밤 너만 있으면 다 포기할 수 있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우릴 지켜보는 시선이 분명 있었던 겁니다. 회사에선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친 흔적, 동료들의 시선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저 둘 좀 자주 보이지 않아? 소문은 농담처럼 퍼졌고 곧 뒷담으로 번졌죠. 입사하자마자 저렇게 주목받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복도에서 내 이름과 형부의 이름이 같이 들릴 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진짜야? 요즘은 뭐 형부고 뭐고 다들 넘잖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저희가 들켰다는 확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형부 역시 이상함을 느꼈어요. 회의 시간 장대리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나를 향한 질문도 늘었죠. 결국 형부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요즘 무슨 말 들은 거 없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에서 직접 들었어요. 형부는 턱을 괴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들킬까 무서운 게 아니라 너 다칠까봐 겁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부 지금 후회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질까 두려웠겠죠. 우린 더 조심하려 애썼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따로 탔고 점심도 다른 층에서 따로 먹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자라났고 결국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신입과 임원의 부적절한 관계. 사내 윤리는 어디로? 제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형부는 조용히 숨을 쉬며 무언가 곧 터질 걸 예감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복도에 나와 있던 제 눈앞으로 한 여자가 회사 출입구를 조용히 통과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형부의 아내, 제 친언니였습니다. 직원 몇 명이 뒤따랐고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회의 중이던 형부는 호출을 받고 급히 복도로 나왔죠. 그 순간 언니는 형부를 향해 외쳤습니다. 언제부터야? 서진이랑 둘이 언제부터였냐고.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벽을 타고 번지던 탄식,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형부의 무반응. 그는 아무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꿈이라면 깨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너 내 동생이랑. 언니의 외침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몇몇 직원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형부는 인사팀에 불려갔고 저도 상무실로 따로 호출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됐고 형부는 직위 해제를 통보받았죠. 저는 인사위원회 회부 예정 통보를 받았고요. 그날부터 회사에선 저를 더 이상 서진 씨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혐오와 확신이 덧씌워진 시선들, 모두가 저를 알고 있었고 모두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형부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언니는 단호했고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어요. 더는 용서도 대화도 없어. 그게 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에도 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언니는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형부는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집엔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다고 해요. 커튼도 냉장고도 없는 방. 그곳에서 그는 매일 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서진아, 어디 있어 잘 지내니? 저는 회사를 자진 퇴사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에게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지만 도저히 받지 못했어요. 그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2달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잘 지내고 있니? 그저 제 목소리가 듣고 싶었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만든 일이니까 그 무게를 제가 같이 짊어져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싶었겠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죠. 형부는 그냥 혼자 살아가세요. 전 더는 곁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도 제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그가 지인의 입을 통해 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해안 도시로 갔다더라. 이름도 바꾸고 조용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더라. 그는 처음엔 저를 원망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대요. 자신에겐 그럴 자격도 없었다고. 혼자 남은 그는 밥을 먹고 씻고 누워 있다가 하루가 가는 걸 바라보는 반복의 시간 속에 살았어요. 가끔 제 이름을 떠올려도 감정이 희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조차 이제는 어렴풋한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이건 단지 되돌릴 수 없는 실수로만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형부와 처제, 상사와 신입사원, 너무 많은 틀 속에 묶인 관계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린 사랑했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했던 우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위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 비가 내리던 방 안에 조용한 체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품에 안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땠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